만수도 치워버려야지. 너무 많이 알아. 도련님, 금고가 비었어요. 안에 있던 봉투를 방금 누가 가져갔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녹음 파일 속 윤희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습니다. 태우는 손이 떨렸어요. 새벽비가 담장을 때리던 그날, 태우는 자신이 서 있는 곳이 더 이상 집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죠. 정문엔 새 자물쇠가 달려 있었고 발치엔 얇은 비닐봉지 하나뿐이었습니다. 티셔츠 한 장과 충전기 하나. 그게 전부였어요. 쪽문이 열리고 집사 만수가 뛰어나왔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태윤의 소매를 붙잡았죠. 도련님, 금고가 비었어요. 안에 있던 봉투를 방금 누가 가져갔습니다. 태윤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정문 위 CCTV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태윤에게로 향했습니다. 계획된 무언가가 지금 이 순간에도 진행되고 있었던 거예요. 비는 더 세차게 내렸고 태윤은 만수가 건넨 낡은 열쇠를 꽉 쥐었습니다. 도망이 아니라 싸움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죠. 여러분,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보내주세요. 지금 바로 사연 시작합니다. 새벽 4시 반, 하늘은 아직 어둡고 비는 계속 내리고 있었어요. 빗소리가 골목을 채우고 가로등 불빛이 젖은 아스팔트에 번지고 있었죠. 태윤은 저택 정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정문 밖에 서 있었어요. 그는 맨손이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차가운 새벽 공기에 손을 주머니에 넣었을 텐데 지금은 그럴 주머니도 제대로 없었어요. 입고 있는 얇은 점퍼는 방수 기능도 없었고 발치에 놓인 비닐봉지가 빗물에 젖어가고 있었죠. 그 안에는 티셔츠 한 장과 휴대폰 충전기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태윤은 정문을 바라봤어요. 익숙한 문이었죠. 어릴 적부터 수없이 드나들던 그 문. 학교 갔다 돌아오면 항상 열려있던 문. 저녁 식사 시간이면 만수 아저씨가 미리 열어놓고 기다리던 문. 하지만 지금 그 문에는 새 자물쇠가 달려 있었습니다. 은색 금속이 가로등 불빛에 차갑게 반짝였어요. 태윤은 천천히 다가가 손을 뻗었습니다. 문고리를 잡으려던 순간 안쪽에서 딸깍 소리가 들렸죠. 금속이 맞물리는 소리였어요. 누군가 문고리를 새 것으로 교체하고 있었습니다. 태윤은 손을 멈췄어요. 문 너머로 희미한 불빛이 보였고 그림자 하나가 움직였죠. 창문 너머로 장갑 낀 손이 보였습니다. 그 손이 거실벽에 걸린 액자를 하나씩 엎어버리고 있었어요. 태윤의 얼굴이 담긴 가족사진, 아버지와 함께 찍은 사진, 어머니 제사 때 찍은 사진. 하나씩 뒤집히는 액자들을 보며 태윤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유리가 짧게 반짝이며 얼굴이 보이지 않게 되는 순간들이 하나씩 지나갔어요. 그때였습니다. 쪽문이 소리 없이 열렸어요. 만수가 뛰어나왔습니다. 평소 침착하던 그가 숨을 헐떡이며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태윤을 발견하고는 급히 다가왔죠. 70 중반의 나이에도 걸음이 빨랐습니다. 절박함이 그를 움직이게 했던 거예요. 만수는 태윤 소매 끝을 조심스럽게 붙잡았습니다. 힘이 없이 떨리는 손이었죠. 그리고는 고개를 태윤 귀 가까이 가져왔어요. 숨소리가 거칠었습니다. 도련님, 만수의 목소리가 속삭임보다 낮았어요. 금고가 비었어요. 태윤의 눈이 만수를 향했습니다. 움직임이 멈췄죠. 만수는 더 낮은 목소리로 이어갔어요. 안에 있던 봉투를 방금 누가 가져갔습니다. 태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금고. 아버지가 생전에 단 한 번도 다른 사람에게 열쇠를 주지 않았던 그 금고. 태윤도 어디 있는지만 알았지 않을 본 적은 없었어요.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직전 만수에게 뭔가를 말했다고 했죠. 하지만 그게 뭔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정문 위 CCTV가 천천히 움직였어요.
태윤을 향하던 렌즈가 슬쩍 각도를 틀어버렸습니다. 누군가 안에서 조작하고 있다는 뜻이었죠. 태윤은 그 움직임을 보며 직감했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라고. 계획된 무언가가 지금 이 순간에도 진행되고 있다고. 비가 더 세차게 내렸습니다. 태윤의 어깨가 젖어갔지만 그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만수도 말없이 서 있었죠. 두 사람 사이로 빗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만수는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오래된 열쇠였어요. 녹슨 흔적은 없었지만 손때가 가득 묻어 있었고 테이프가 여러 겹 감겨 있었죠. 태윤은 그 열쇠를 보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봉투요? 태윤의 목소리가 짧게 끊어졌어요. 만수는 대답하기 전에 주변을 다시 한번 살폈습니다. 정문 쪽에서 인기척이 들렸거든요. 누군가 계단을 내려오는 소리였죠. 만수는 태윤을 쪽문 쪽으로 한 걸음 끌어당기고 목소리를 더욱 낮췄습니다. 설명할 시간이 없어요. 만수의 목소리엔 다급함이 묻어 있었죠. 지하 창고요. 지금 들어가셔야 합니다. 왜요? 태윤이 물었어요. 만수는 열쇠를 태윤 손바닥에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오늘 밤에 정리가 들어갑니다. 물건들을 다 없앨 거예요. 태윤은 열쇠를 내려다봤어요. 차가운 금속이 손바닥에 닿았고 테이프의 끈적함이 느껴졌죠. 이게 뭘 여는 열쇠인지, 왜 만수가 이걸 갖고 있었는지 질문이 수없이 떠올랐지만 지금은 물어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어디로 가요? 태윤이 물었습니다. 뒤쪽 담장 넘어서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이 있어요. 거기 창고 문이에요. 만수의 설명이 빨라졌어요. 자물쇠가 2개예요. 위에 건 덤이고 아래 거 열어야 해요. 열쇠 돌리면 왼쪽으로 3번 돌리고 다시 오른쪽 1번이요. 태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만수는 태윤 어깨를 잡고 눈을 마주쳤어요. 도련님 조심하세요. 경비들이 순찰 돌아요. 4시 40분에 1번 지나가니까 그 전에 들어가세요. 태윤은 비닐봉지를 내려놓았습니다. 짐이 되니까요. 열쇠만 주머니에 넣고 만수를 보고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말은 하지 않았지만 눈빛으로 고마움을 전했죠. 만수는 쪽문을 조금 더 열어줬습니다. 가세요. 시간이 없어요. 태윤은 몸을 낮추고 쪽문을 빠져나갔어요. 뒤쪽 담장은 평소에도 잘 가지 않던 곳이었죠. 정원 관리하는 사람들이나 가끔 지나가는 곳이었어요. 어둠이 짙었고 가로등도 여기까진 닿지 않았습니다. 태윤은 담장을 따라 걸었어요. 풀이 젖어 있어서 발소리가 거의 나지 않았죠.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긴장과 불안이 뒤섞였어요. 금고가 비었다는 말, 봉투를 누가 가져갔다는 말, 창고를 오늘 밤 비운다는 말. 모든 게 연결되는 것 같았지만 아직 그림이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계단이 보였어요. 만수 말대로 담장 끝에 지하로 내려가는 좁은 계단이 있었죠. 철제 난간이 녹슬어 있었고 계단엔 낙엽이 쌓여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흔적이었어요. 태윤은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요. 철문이 보였어요. 검은 페인트가 벗겨진 오래된 문이었죠. 자물쇠가 2개 달려 있었습니다. 위쪽 자물쇠는 새 것처럼 보였고 아래쪽 자물쇠는 녹이 슬어 있었어요. 태윤은 열쇠를 꺼냈습니다. 만수 말대로 위쪽은 덤이었어요. 아래쪽 자물쇠에 열쇠를 넣고 왼쪽으로 천천히 돌렸습니다. 1번, 2번, 3번, 그리고 오른쪽으로 1번. 딸깍. 자물쇠가 열렸어요. 문을 밀자 끼익 소리가 났습니다. 태윤은 숨을 멈췄죠. 혹시 누가 들었을까 싶어서요. 몇 초를 기다렸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태윤은 문을 조금 더 밀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어둠이 짙었습니다.
휴대폰 손전등을 켜자 좁은 복도가 보였어요. 천장이 낮았고 벽엔 곰팡이 냄새가 났죠. 바닥은 축축했고 발을 디딜 때마다 물기가 느껴졌습니다. 복도 끝에 또 다른 문이 있었어요. 이번엔 자물쇠가 없었죠. 태우는 손잡이를 잡고 천천히 돌렸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창고였습니다. 생각보다 넓었어요. 천장은 여전히 낮았지만 공간은 제법 되었죠. 선반이 벽을 따라 늘어서 있었고 상자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먼지가 두껍게 앉아 있었어요. 태우는 손전등을 천천히 움직이며 상자들을 살폈습니다. 대부분 낡은 물건들이었어요. 오래된 책, 옷가지, 그릇들. 태윤이 어릴 적 본 적 있는 것들도 있었죠. 그때 눈에 띄는 게 있었습니다. 상자 하나에 붙은 스티커였어요. 빨간색 글씨로 팩이라고 적혀 있었죠. 태윤은 그 상자에 다가갔습니다. 테이프로 여러 겹 봉해져 있었어요. 시간이 없었습니다. 4시 40분 전에 나가야 했으니까요. 태윤은 테이프를 뜯기 시작했어요. 손톱으로 모서리를 들어 올리고 천천히 벗겨냈죠. 마지막 테이프를 떼자 상자 뚜껑이 열렸습니다. 안에는 사진첩이 있었어요. 낡은 가죽 표지의 사진첩이었죠. 태윤은 그걸 꺼내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 흑백 사진 한 장이 있었어요. 젊은 여자가 아기를 안고 웃고 있었죠. 태윤은 그 얼굴을 알아봤습니다. 친어머니였어요.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태윤은 사진첩을 넘겼어요. 어린 태윤의 사진들이 나왔죠. 돌잔치 사진, 유치원 사진, 초등학교 입학식 사진. 모두 친어머니와 함께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태윤은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어요. 친어머니는 태윤이 6살 때 돌아가셨죠. 그 이후로 이런 사진들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사진을 치워버렸고 새어머니 윤희가 들어온 뒤로는 친어머니 이야기를 꺼내는 것조차 감기가 되었어요. 상자 안을 더 뒤져봤습니다. 녹음기가 하나 있었어요. 오래된 카세트 녹음기였죠. 태윤은 그걸 꺼냈습니다. 무거웠어요. 테이프가 들어있는 게 느껴졌죠. 그리고 메모리 카드 케이스도 있었어요. 작은 플라스틱 케이스 안에 SD카드 몇 개가 들어있었죠. 태윤은 그것들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2명, 아니 3명쯤 되는 것 같았죠. 계단을 내려오는 소리였어요. 태윤은 재빨리 손전등을 껐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복도 쪽에서 불빛이 들어왔고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모님 지시예요. 여기 싹 비우래요. 남자 목소리였어요. 경비 같았죠. 오늘 밤에 다 태운대요. 쓰레기 소각로에. 다른 목소리가 대답했습니다. 태윤은 숨을 죽였어요. 선반 뒤쪽에 공간이 조금 있었죠. 재빨리 몸을 숨겼습니다. 사진첩과 녹음기를 품에 꼭 안고요. 경비들이 창고 안으로 들어왔어요. 손전등 불빛이 사방을 비췄죠. 태윤은 최대한 몸을 웅크렸습니다. 와, 여기 물건 진짜 많네. 한 경비가 말했어요. 빨리빨리 해요. 사모님이 새벽 6시까지 다 치우래요. 경비들이 상자를 끌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검은 쓰레기 봉투가 펼쳐지는 소리가 났어요. 상자 앞 물건들을 쏟아붓는 소리, 테이프 뜯는 소리, 물건 부딪히는 소리. 모든 게 너무 가까이서 들렸습니다. 태윤은 선반 틈 사이로 그 장면을 봤어요. 경비 한 명이 태윤이 방금 열었던 상자 옆 상자를 집어들었죠. 폐기 스티커가 붙은 또 다른 상자였어요. 그 안에서 옷가지들이 쏟아졌습니다. 태윤은 그 중 하나를 알아봤어요. 친어머니가 입던 카디건이었죠. 경비가 그걸 봉투에 쑤셔 넣었습니다. 아무렇지도 않게요. 쓰레기처럼요. 태윤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참아야 했어요. 지금 나가면 끝이었으니까요. 10분쯤 지났을까요? 경비들이 상자 몇 개를 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이것들부터 차에 싣고 와요. 목소리가 멀어졌어요. 태우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선반 뒤에서 나와 사진첩을 다시 펼쳤어요. 사진 몇 장을 골라 조심스럽게 떼어냈죠. 전부 가져갈 순 없었으니까요. 딱 3장만 골랐습니다. 어머니 얼굴이 잘 나온 사진, 태윤을 안고 있는 사진,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 찍은 가족 사진. 녹음기도 다시 확인했어요. 테이프가 제대로 들어있는지요. 재생 버튼을 살짝 눌러봤지만 지금은 소리를 들을 수 없었죠. 나중에 확인해야 했습니다. 경비들이 다시 돌아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태윤은 창고 문 쪽으로 몸을 낮추고 이동했습니다. 경비들이 안쪽에 정신이 팔린 사이 복도로 빠져나갔죠. 계단을 올라가며 태윤은 뒤를 돌아봤습니다. 창고 불빛이 희미하게 새어나왔고 경비들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거 무거운데 둘이 들어야겠어. 태윤은 계단을 다 올라와 담장 너머로 몸을 숨겼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어요. 손엔 땀이 가득했고 녹음기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죠. 만수가 쪽문 근처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태윤을 보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도련님, 괜찮으세요? 태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거 어디 가서 들어봐야 해요. 만수는 태윤이 품에 안고 있는 녹음기를 봤어요. 눈빛이 달라졌죠. 그걸 찾으셨군요. 아저씨 알았어요? 태윤이 물었습니다. 만수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어요. 회장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걸 숨기라고 하셨어요. 언젠가 도련님이 필요할 거라고. 태윤은 녹음기를 내려다봤습니다. 낡고 오래되었지만 이 안에 무언가 중요한 게 담겨 있다는 걸 직감했어요. 어디로 가죠? 만수가 물었습니다. 태윤은 주변을 둘러봤어요.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죠. 새벽 5시가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일단 여기서 멀리 가야겠어요. 태윤의 목소리가 낮았어요. 저 사람들이 모르는 곳으로요. 태윤과 만수는 전철역 근처 오래된 모텔로 향했습니다. 새벽 첫 전철을 탔고 환승을 2번 했어요. 혹시 누가 따라올까 싶어서였죠. 만수는 계속 뒤를 돌아봤고 태윤은 녹음기를 품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오래된 모텔은 역에서 10분쯤 걸어간 곳에 있었어요. 간판은 반쯤 꺼져 있었고 건물은 낡아 보였죠. 하지만 지금 태윤에게 필요한 건 호화로운 곳이 아니라 찾아내기 힘든 곳이었습니다. 만수가 카운터에서 방을 잡았어요. 현금으로 결제했죠. 카드를 쓰면 흔적이 남으니까요. 사장은 대충 훑어보더니 열쇠를 건넸습니다. 3층 제일 안쪽 방이었어요. 방은 좁았습니다. 침대 하나, 작은 책상 하나, 욕실. 그게 전부였어요. 창문은 길 반대편을 향하고 있었고 커튼이 두꺼워서 밖에서 안이 보이지 않았죠. 태윤은 책상에 녹음기를 내려놓았습니다. 만수는 문을 잠그고 의자에 앉았어요. 둘 다 말이 없었죠. 방 안엔 빗소리만 들렸습니다. 태윤은 손을 씻으러 욕실에 갔어요. 거울 속 자신을 봤죠. 머리는 비에 젖어 엉망이었고 얼굴엔 피로가 가득했어요. 눈 밑엔 다크서클이 짙었고 입술은 바싹 말라 있었습니다. 물로 얼굴을 씻었어요. 찬물이 피부에 닿자 정신이 조금 들었죠. 만수는 여전히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고개를 숙이고 손을 꼭 쥐고 있었죠. 태윤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만수는 태윤보다 더 오래 그 집에 있었어요. 30년도 넘게 일했죠. 아버지가 어렸을 때부터 봐왔던 사람이었습니다. 아저씨, 태윤이 불렀어요. 이제
들어볼까요? 만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에 두려움과 기대가 섞여 있었어요. 태우는 녹음기를 집어들었습니다. 재생 버튼을 찾았죠. 낡은 버튼이었지만 눌리긴 했어요. 지지직 소리가 났습니다. 잡음이 길게 이어졌고 태우는 볼륨을 높였어요. 그러다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장의 목소리였어요. 태윤 아버지의 목소리였죠. 조금 떨리고 숨이 가쁜 목소리였습니다. 태윤은 숨을 멈췄어요. 만수야. 녹음 속 목소리가 말했습니다. 이걸 듣고 있다면 내가 이미 떠났을 거야. 태윤은 눈을 감았어요. 아버지 목소리가 너무 선명했죠. 미안하다. 내가 너무 늦게 깨달았어. 윤희가 뭘 하는지, 무슨 계획을 세우는지 다 알면서도 막지 못했어. 만수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태윤은 주먹을 쥐었어요. 윤희가 태윤이를 내칠 거야. 내가 죽고 나면 아마 얼마 안 가서 집에서 쫓아낼 거야. 명분을 만들어서. 그리고 만수, 너까지 손 뗄 거야. 태윤은 만수를 봤어요. 만수는 고개를 떨구고 있었죠. 내가 금고에 서류를 남겼어. 유언장이 2개야. 하나는 윤희한테 보여줄 거고 하나는 진짜야. 진짜는 만수 내가 갖고 있어. 태윤이한테 줘. 잡음이 다시 들렸습니다. 기침 소리가 났어요. 아버지가 많이 아팠던 게 느껴졌죠. 그리고 창고에 있는 것들. 태윤 어머니 유품들이야. 윤희가 없애려고 할 거야. 그 전에 태윤이가 찾아야 해. 증거가 될 거니까. 증거? 태윤이 중얼거렸어요. 녹음은 계속되었습니다. 윤희가 내 약을 바꿨어. 처음엔 몰랐는데 나중에 알았지. 약사한테 확인했을 때 처방이 바뀐 게 3달 전이었어. 그때부터 내 몸이 더 안 좋아졌지. 태윤은 숨이 막혔습니다. 만수는 얼굴을 손으로 가렸어요. 하지만 증거가 없어. 윤희가 직접 한 게 아니니까. 비서를 통해서 약사한테 압력 넣어서 다 우회적으로 했어. 그래서 내가 이렇게 남기는 거야. 너무해. 태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태윤아. 녹음 속 목소리가 아들을 불렀습니다. 내가 이걸 듣고 있을까? 아빠는 정말 미안하다. 너를 지켜주지 못했어. 윤희를 너무 믿었고 너무 방심했어. 태윤은 눈물을 참았어요. 아버지 목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 싸워. 내 것을 지켜. 만수가 도와줄 거야. 그리고 유품전이 있을 거야. 호텔에서. 그때가 기회야. 윤희가 뭔가를 꺼낼 거야. 그걸 잡아. 녹음이 끝났습니다. 지지직 소리만 남았어요. 태윤은 녹음기를 껐습니다. 방 안은 고요했어요. 빗소리만 창문을 때렸죠. 태윤은 책상에 손을 짚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만수는 여전히 눈물을 닦고 있었어요. 아저씨, 태윤이 말했어요. 금고에 있던 봉투가 뭐예요? 만수는 한참을 있다가 대답했습니다. 유언장이요. 진짜 유언장. 윤희한테 보여준 건 가짜예요. 회장님이 일부러 2개를 만드셨어요. 하나는 윤희 몫을 크게 해서 그걸 먼저 보여주라고 하셨고, 진짜는 도련님한테 전부 가게 되어 있었어요. 태윤은 고개를 들었어요. 그럼 그 진짜를 누가 가져간 거예요? 윤희가 눈치챈 것 같아요. 회장님 돌아가시고 나서 비서가 계속 금고 주변을 어슬렁거렸거든요. 그러다 오늘 새벽에 만수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태윤은 이해했어요. 윤희가 진짜 유언장을 가져갔다는 것을요. 찾아야겠네요. 태윤이 말했어요. 어떻게요? 만수가 물었습니다. 태윤은 녹음기를 다시 집어들었어요. 아버지가 말씀하셨잖아요. 유품전이라고.
거기서 뭔가 꺼낸다고 했어요. 그럼 그게 뭔지 알아야죠. 만수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태윤을 봤습니다. 도련님, 위험해요. 윤희가 가만 있지 않을 거예요. 알아요. 태윤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하지만 가만히 있을 순 없어요. 이대로 당할 순 없잖아요. 만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얇은 종이 봉투였죠. 사실 이것도 있어요. 만수가 말했어요. 태윤은 봉투를 받았습니다. 뭐예요? 회장님이 마지막에 제 손에 쥐어주신 거예요. 원래 바로 드리라고 하셨는데 제가 겁이 나서. 태윤은 봉투를 열었어요. 안에는 호텔 초대장이 있었고 택배 송장 몇 장이 묶여 있었죠. 그리고 짧은 메모 한 장. 메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유품전, 그랜드홀, 윤희가 꺼낼 물건이 있다. 태윤은 초대장을 봤어요. 날짜가 적혀 있었죠. 이번 주 토요일이었습니다. 이틀 남았네요. 태윤이 말했어요. 만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비할 시간은 있어요. 태윤은 택배 송장을 펼쳤어요. 발송지와 수신지가 적혀 있었죠. 날짜들을 보니 모두 최근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부터 돌아가시던 날까지. 이 송장들은 뭐예요? 태윤이 물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회장님이 뭔가를 보내셨나 봐요. 태윤은 송장 번호를 휴대폰에 찍었습니다. 나중에 확인해야겠다고 생각했죠. 일단 쉬세요, 도련님. 만수가 말했어요. 이틀 동안 계획을 세워야 해요. 태윤은 고개를 끄덕이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죠. 아버지 목소리, 윤희의 계획, 유품전, 사라진 유언장. 모든 게 얽혀 있었습니다. 창밖에선 비가 계속 내렸어요. 새벽은 천천히 밝아오고 있었죠. 그 시각 저택 거실에서는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윤희는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물 한 모금도 마시지 않은 채요. 손엔 휴대폰이 쥐어져 있었고 화면은 계속 켜져 있었죠. 비서가 들어왔습니다. 사모님, 윤희는 고개를 들지 않았어요. 찾았어? 아직이요. 만수는 쪽문으로 빠져나간 것 같습니다. 윤희는 휴대폰을 책상에 던졌어요. 소리가 크게 났죠. 그럼 만수부터 잡아. 비서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사모님, 그런데 뭐? 만수 씨가 도련님이랑 같이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윤희는 웃음이 나왔어요. 비웃음이었죠. 그래, 당연하지. 만수가 태윤이 편이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윤희는 일어섰습니다. 거실을 천천히 걸으며 생각했어요. 계획이 틀어지고 있었죠. 태윤을 쫓아내는 건 성공했지만 만수까지 사라진 건 변수였습니다. 만수가 뭘 알고 있을까? 윤희가 중얼거렸어요. 회장님이 뭔가를 남기셨을 수도 있습니다. 윤희는 비서를 쳐다봤어요. 날카로운 눈빛이었죠. 그게 뭔데?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만수 씨가 마지막까지 회장님 곁에 있었으니. 윤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결정을 내렸어요. 만수를 찾아. 어디 숨어 있든 찾아내. 네. 그리고 말 세면 안 돼. 알지? 비서는 얼굴이 굳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윤희는 창문으로 다가갔어요. 밖은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죠. 하늘은 회색빛이었고 정원은 축축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태윤이는? 윤희가 물었어요. CCTV에 안 잡혔습니다. 담장 쪽으로 간 것 같은데. 지하 창고 확인했어? 비서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아직이요. 지금 당장 가봐. 거기 물건들 확인하고. 네. 비서가 나가자 윤희는 혼자 남았어요.
거실은 조용했고 시계 소리만 똑딱거렸죠. 윤희는 소파에 다시 앉았습니다. 생각이 많았어요. 계획은 완벽했어야 했죠. 태윤을 쫓아내고 유언장을 바꾸고 재산을 차지하고 모든 게 순조로웠어야 했는데 만수라는 변수가 생겼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비서였죠. 창고가 열려 있었습니다. 윤희는 일어섰어요. 자물쇠가 풀려 있었고 상자 하나가 뜯겨 있었어요. 안에는 비어 있었습니다. 윤희는 이를 갈았어요. 뭐가 있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다른 상자들은 폐기 표시가 되어 있었고 그럼 다 태워. 윤희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지금 당장 하나도 남기지 말고. 네. 전화를 끊고 윤희는 창밖을 다시 봤어요. 태윤이 뭘 가져갔을까? 무슨 증거가 있었을까?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그때 또 전화가 왔어요. 이번엔 다른 번호였죠. 누구세요? 사모님, 유품전 준비 관련해서 연락드렸습니다. 호텔 담당자였어요. 아, 네. 토요일 오후 2시로 확정됐고요. 사모님이 기증하신 물품들 잘 도착했습니다. 윤희는 잠시 생각했어요. 유품전. 남편의 유품을 기증하는 행사였죠. 겉으로는 고인을 기리는 자리였지만 윤희에겐 다른 목적이 있었습니다. 물품 목록 다시 확인해 주세요. 윤희가 말했어요. 네, 서류 가방, 만년필 세트, 시계, 그리고 그 서류 가방 안에 뭐 들어 있었죠? 아, 네. 확인했을 때 비어 있었습니다. 윤희는 안도했어요. 그래요. 그대로 두세요. 전화를 끊고 윤희는 미소 지었습니다. 계획은 여전히 유효했어요. 유품전에서 그 가방을 다시 찾아오면 됐죠. 안에 진짜 유언장을 숨겨놓았으니까요. 하지만 태윤이 방해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만수도요. 윤희는 비서에게 다시 전화했어요. 만수 찾는 거랑 동시에 사람 몇 명 더 붙여 토요일에 유품전 감시하게. 알겠습니다. 태윤이가 나타나면 바로 알려. 절대 안으로 못 들어오게 해. 네. 윤희는 전화를 끊고 거울을 봤어요. 화장이 조금 번진 게 보였죠. 고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유품전에서 사람들 앞에 서야 하니까요. 슬픈 미망인 역할을 완벽하게 해내야 했습니다. 거실을 나와 침실로 올라갔어요. 드레스룸에서 검은 옷을 골랐죠. 장례식 때 입었던 옷이었습니다. 진주 목걸이도 꺼냈어요. 거울 앞에서 옷을 입으며 윤희는 생각했습니다. 모든 게 잘 될 거라고요. 태윤은 아직 어리고 만수는 늙었고 자신이 가장 똑똑하다고요. 하지만 윤희는 한 가지를 간과했습니다. 절박한 사람이 가장 위험하다는 걸요. 이틀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태윤과 만수는 모텔방에서 나가지 않았어요. 음식은 편의점에서 사와서 먹었고 잠은 교대로 잤죠. 태윤은 그 시간 동안 계획을 세웠습니다. 녹음기를 여러 번 들었고 메모도 여러 번 읽었어요. 택배 송장 번호를 인터넷으로 검색했지만 배송 완료로만 나왔죠. 어디로 간 건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만수는 가끔 밖을 나가 주변을 살폈어요. 혹시 따라온 사람이 있나 싶어서였죠. 하지만 다행히 아무도 없었습니다. 토요일 새벽이 밝았어요. 유품전이 오후 2시니까 시간은 충분했죠. 태윤은 씻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가져온 옷이 별로 없었지만 그래도 깔끔하게 보이려고 노력했어요. 만수도 양복을 꺼내 입었죠. 아침을 간단히 먹고 둘은 호텔로 향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가기 직전 만수가 태윤을 붙잡았어요. 도련님, 만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아저씨. 저 지금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태윤은 만수를 봤어요.
뭔가 심각한 표정이었죠. 뭐예요? 만수는 주머니에서 또 다른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번엔 더 두꺼운 봉투였어요. 이것도 회장님이 주신 거예요. 태우는 봉투를 받았습니다. 무거웠어요. 뭔가 많이 들어있는 게 느껴졌죠. 왜 이제 주세요? 태윤이 물었습니다. 제가 겁이 났어요. 만수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윤희가 뭘 할지 몰라서 도련님한테 바로 드렸다가 빼앗기기라도 하면. 태윤은 봉투를 열었어요. 안에는 서류들이 가득 들어 있었죠. 은행거래 내역서, 병원 처방전, 약국 영수증, 그리고 편지 한 통. 편지부터 꺼내 읽었습니다. 아버지 필체였어요. 태윤아, 이 서류들은 내가 필요할 증거들이야. 윤희가 내 약을 바꾼 흔적, 돈을 빼돌린 흔적, 모두 여기 있어.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해.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해. 그게 유품전에 있어. 서류 가방 안쪽 비밀 주머니에 메모리 카드가 있어. 거기 모든 게 담겨 있어. CCTV 영상, 녹음 파일, 문자네요. 그걸 찾아. 태윤은 편지를 내려놓고 서류들을 펼쳤어요. 은행 거래 내역서를 보니 거액이 여러 번 빠져나간 게 보였죠. 날짜는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했던 기간이었습니다. 처방전을 보니 약 이름들이 적혀 있었어요. 태윤은 의학 지식이 없었지만 약 이름 옆에 아버지가 메모를 남긴 게 보였죠. 이 약으로 바뀜. 부작용 심함. 약국 영수증도 마찬가지였어요. 같은 약국에서 발급된 게 아니었죠. 여러 약국을 돌아다닌 흔적이었습니다. 처방을 여러 번 바꾼 거예요. 이걸. 태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걸 가지고 경찰에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만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부족해요. 윤희가 직접 한 게 아니니까요. 비서를 통했고 의사한테 압력 넣어서 한 거예요. 윤희 이름은 어디에도 안 나와요. 태윤은 서류를 다시 봤어요. 만수 말이 맞았습니다. 윤희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죠. 비서 이름, 병원 이름, 약사 이름만 있었어요. 그래서 메모리 카드가 필요한 거예요. 만수가 말했어요. 거기에 결정적인 증거가 있을 거예요. 태윤은 편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서류 가방 안쪽 비밀 주머니. 아버지가 유품전에 기증한 서류 가방을 말하는 거겠죠. 그럼 그 가방을 찾아야겠네요. 태윤이 말했어요. 쉽지 않을 거예요. 윤희도 그걸 노릴 테니까요. 태윤은 창밖을 봤어요. 하늘은 맑았습니다. 비는 그쳤고 햇빛이 나왔죠. 일단 가봐요. 태윤이 말했어요. 거기서 상황 보고 판단하죠. 만수는 걱정스러운 얼굴이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둘은 모텔을 나와 전철역으로 향했어요. 토요일 오전이라 사람들이 많았죠. 가족 단위로 나들이 가는 사람들, 쇼핑하러 가는 사람들. 평화로운 주말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태윤과 만수에겐 평화로운 날이 아니었어요. 오늘이 모든 걸 결정하는 날이었죠. 전철을 타고 호텔이 있는 역으로 갔습니다. 환승을 한 번 했고 40분쯤 걸렸어요. 역에서 내려 호텔까지는 걸어서 10분 거리였죠. 호텔은 도심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고층 건물이었고 입구엔 이미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유품전을 보러 온 사람들이었죠. 태윤은 입구에서 멈췄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그 안에 윤희도 있을 거고 윤희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도련님 괜찮으세요? 만수가 물었어요. 태윤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네. 들어가죠. 입구로 들어서자 안내 데스크가 보였어요. 직원이 초대장을 확인하고 있었죠. 태윤은 주머니에서 초대장을 꺼냈습니다. 만수가 준 그 초대장이요. 초대장 확인 부탁드립니다. 직원이 말했어요.
태우는 초대장을 건넸습니다. 직원이 바코드를 스캔했죠. 잠시 기다리는 동안 태우는 긴장했어요. 혹시 명단에서 제외된 건 아닐까 싶어서요. 확인됐습니다. 그랜드홀은 3층입니다. 직원이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태우는 안도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만수와 함께 엘리베이터로 향했죠. 3층에 도착하자 복도가 나왔어요. 카펫이 깔려 있었고 벽엔 그림들이 걸려 있었죠. 끝에 큰 문이 보였습니다. 그랜드홀 입구였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자 넓은 홀이 펼쳐졌습니다. 천장이 높았고 샹들리에가 반짝였어요. 중앙에는 유품들이 진열되어 있었고 사람들이 구경하고 있었죠. 태우는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만수가 뒤를 따랐어요. 진열대를 돌아보니 아버지 물건들이 보였습니다. 만년필, 시계, 안경, 책들. 하나하나가 익숙했어요. 아버지가 쓰던 것들이었죠. 그리고 저 멀리 구석 쪽 진열대에 서류 가방이 보였습니다. 검은 가죽 서류 가방이었어요. 태우는 그걸 알아봤죠. 아버지가 늘 들고 다니던 가방이었으니까요. 태윤이 가방 쪽으로 걸어가려는데 누군가 어깨를 잡았습니다. 거기서 낮은 목소리였어요. 태윤은 돌아봤습니다. 덩치 큰 남자가 서 있었죠. 윤희 비서였어요. 여긴 못 들어와. 비서가 말했어요. 초대장 있어요. 태윤이 대답했어요. 사모님 지시야. 나가. 사람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웅성거림이 일었어요. 태윤은 당황했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초대장 확인받고 들어왔어요. 쫓아낼 권한 없어요. 비서는 태윤 팔을 잡으려 했어요. 그때 만수가 앞을 막았습니다. 손대지 마세요. 만수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만수 씨, 당신도. 비서가 말하려는데 저는 30년 넘게 그 집에서 일했어요. 회장님 유품전에 참석할 권리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더 모여들었어요. 분위기가 이상해지고 있었죠. 바로 그때 홀 반대편에서 윤희가 나타났습니다. 검은 드레스에 진주 목걸이를 한 모습이었어요. 손에는 흰 손수건을 쥐고 있었죠. 윤희는 태윤을 보자 얼굴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재빨리 표정을 바꿨어요. 슬픈 미망인의 얼굴로요. 태윤아. 윤희가 다가오며 말했어요. 여기까지 왔구나. 사람들이 지켜봤습니다. 태윤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들어와서 아버지 유품 보고 가. 그래야지. 윤희가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눈은 웃지 않았죠. 태윤은 윤희의 의도를 알았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좋은 모습을 보이려는 거였어요. 하지만 진짜 목적은 다른 데 있었죠. 태윤이 뭘 하려는지 감시하려는 거예요. 네. 태윤이 짧게 대답했어요. 윤희는 비서에게 눈빛을 보냈습니다. 비서는 물러났지만 태윤을 계속 지켜봤어요. 태윤은 진열대를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서류 가방이 있는 곳까지 가려면 홀을 반쯤 가로질러야 했어요. 윤희가 계속 따라붙었죠. 아버지 물건들 잘 정리됐지? 윤희가 말했어요. 네. 태윤이 대답했어요. 다 기증할 거야. 아버지 뜻이셨어. 태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서류 가방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윤희도 눈치챘죠. 태윤이 어디로 가는지요. 그 가방은. 윤희가 말을 시작했어요. 태윤이 가방 앞에 섰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더 낡아 보였어요. 가죽이 닳았고 손잡이도 헤어져 있었죠. 만질 순 없어. 윤희가 말했어요. 전시품이니까. 태윤은 윤희를 봤습니다. 그래요? 당연하지. 그때 호텔 직원이 다가왔어요. 실례합니다. 곧 행사가 시작됩니다. 자리로 가주시겠습니까?
사람들이 홀 앞쪽 의자로 이동하기 시작했어요. 윤희도 움직여야 했죠. 하지만 태윤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태윤아, 같이 가자. 윤희가 말했어요. 먼저 가세요. 곧 갈게요. 윤희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보고 있었고 행사를 시작해야 했어요. 할 수 없이 앞으로 갔죠? 태윤은 혼자 남았습니다. 아니, 만수가 옆에 있었어요. 도련님, 지금이에요. 만수가 속삭였어요. 태윤은 주변을 살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의자에 앉아 있었고 직원들은 무대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잠깐의 틈이었죠. 태윤은 서류 가방에 손을 뻗었습니다. 잠금 장치를 열려고 했지만 잠겨 있었어요. 비밀번호가 필요했죠. 번호가 뭐예요? 태윤이 만수에게 물었어요. 회장님 생일이요. 0723. 태윤은 번호를 눌렀습니다. 딸깍. 잠금 장치가 열렸어요. 가방을 열자 안은 비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편지의 안쪽 비밀 주머니라고 했죠. 태윤은 가방 안쪽을 더듬었어요. 가죽 안쪽에 지퍼가 하나 있었죠. 작아서 눈에 잘 안 띄는 지퍼였어요. 지퍼를 열자 작은 주머니가 나왔습니다. 안에 뭔가 딱딱한 게 느껴졌어요. 태윤은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메모리 카드였어요. 작은 SD 카드였죠. 찾았어요. 태윤이 속삭였어요. 바로 그 순간 뒤에서 손이 뻗어왔습니다. 윤이었어요. 가방을 닫으려는 거였죠. 뭐 하는 거야? 윤희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하지만 태윤은 이미 메모리 카드를 주머니에 넣은 뒤였습니다. 윤희는 가방을 확인했지만 아무것도 없었어요. 손대지 말라고 했잖아. 윤희가 소리쳤어요. 사람들이 돌아봤습니다. 웅성거림이 커졌어요. 미안해요. 태윤이 말했어요. 그냥 아버지 가방이라서. 윤희는 태윤을 노려봤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보고 있었죠. 참아야 했어요. 자리로 가. 윤희가 낮게 말했어요. 태윤은 고개를 숙이고 의자로 갔습니다. 만수가 뒤따랐어요. 둘은 제일 뒤쪽에 앉았죠. 윤희는 무대로 올라갔습니다. 마이크 앞에 섰어요. 사람들이 조용해졌죠. 오늘 이렇게 고인을 기리는 자리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윤희의 목소리가 울렸어요. 태윤은 주머니 속 메모리 카드를 만졌습니다. 이제 이걸 확인해야 했어요. 어떤 증거가 담겨 있는지요. 행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윤희의 연설이 이어졌고 사람들은 박수를 쳤어요. 하지만 태윤의 머릿속은 다른 생각으로 가득했습니다. 어떻게 이 증거를 써먹을 것인가? 어떻게 윤희를 무너뜨릴 것인가? 그 계획이 조금씩 구체화되고 있었습니다. 유품전이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윤희는 여전히 무대 근처에서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었어요. 겉으로는 슬픈 미망인이었지만 눈빛은 계속 태윤을 쫓고 있었죠. 태윤과 만수는 조용히 홀을 빠져나왔습니다. 복도로 나오자 둘은 빠른 걸음으로 엘리베이터로 향했어요. 뒤에서 누가 쫓아올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나서야 태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만수는 여전히 긴장한 얼굴이었어요. 도련님, 이제 어디로 가실 겁니까? 만수가 물었어요. 태윤은 주머니 속 메모리 카드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일단 이걸 확인해야겠어요. 근처에 PC방 있을까요? 호텔 비즈니스 센터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너무 가까우니까 위험하죠. 태윤이 말을 이었어요.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리자 태윤은 로비를 살폈어요. 윤희 비서가 보이지 않았죠. 아직 위에 있나 봤습니다. 빨리 나가요. 태윤이 말했어요.
둘은 호텔 정문을 빠져나와 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주말 오후라 거리는 붐볐어요. 사람들 사이로 섞여 들어가니 조금 안심이 됐죠. 10분쯤 걸어가니 작은 PC방이 보였습니다. 2층에 있었고 간판은 낡아 보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깨끗한 곳보다 이런 곳이 나았습니다. 눈에 덜 띄니까요. 계단을 올라가 문을 열자 담배 냄새가 났어요. 카운터엔 젊은 알바생이 게임을 하고 있었죠. 태윤을 보고 대충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2시간이요. 태윤이 말했어요. 4번. 이쪽 구석이요. 태윤과 만수는 제일 안쪽 자리로 갔습니다. 창문 쪽이었고 다른 사람들과 떨어져 있었어요. 컴퓨터를 켜고 태윤은 메모리 카드를 꺼냈습니다. 카드 리더기가 필요했죠. 다행히 컴퓨터에 슬롯이 있었어요. 메모리 카드를 꽂자 폴더가 열렸습니다. 파일이 여러 개 있었어요. 동영상 파일, 음성 파일, 문서 파일들이었죠. 태윤은 첫 번째 동영상을 열었습니다. 화면에 CCTV 영상이 나왔어요. 날짜는 6개월 전이었죠. 아버지가 입원해 있던 시기였습니다. 병실이 보였어요. 아버지는 침대에 누워 계셨고 링거를 맞고 계셨죠. 문이 열리고 윤희가 들어왔습니다. 손에 뭔가를 들고 있었어요. 윤희는 주변을 살피고 링거줄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작은 병을 꺼냈어요. 약병이었죠. 화면이 확대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카메라를 어딘가에 숨겨놓고 녹화한 게 분명했어요. 윤희는 약병 뚜껑을 열고 링거에 뭔가를 섞었습니다. 태윤은 숨이 막혔어요. 만수도 화면을 보며 입을 가렸습니다. 윤희는 다 넣고 나서 약병을 다시 가방에 넣었어요.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나갔죠. 영상이 끝났습니다. 태윤은 다음 파일을 열었어요. 이번엔 음성 파일이었습니다. 전화 통화 녹음인 것 같았죠. 윤희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 약으로 받고 천천히 악화되게. 상대방은 남자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사모님, 그건 걱정 마. 돈은 충분히 줄게. 넌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해. 알겠습니다. 녹음이 끝났습니다. 태윤은 주먹을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에 박히는 게 느껴졌죠. 다음 파일은 문서였습니다. PDF 파일이었어요. 열어보니 은행 거래 내역이었죠. 윤희 계좌에서 큰 금액이 여러 번 나간 게 보였습니다. 받는 사람은 비서, 의사, 약사였어요. 증거는 확실했습니다. 윤희가 아버지를 죽인 거였어요. 직접 손을 쓰진 않았지만 돈으로 사람들을 매수해서 약을 바꾸게 하고 천천히 죽게 만든 거였죠. 태윤은 컴퓨터 화면을 보며 눈물이 고였습니다. 화가 났어요. 슬펐고요. 아버지가 이 모든 걸 알면서도 혼자 견뎠다는 게 너무 가슴 아팠습니다. 도련님, 만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제 경찰에 가야 합니다. 태윤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이에요. 왜요? 증거가 충분한데요. 만수 아저씨한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잖아요. 태윤이 말했어요. 만수는 무슨 뜻인지 몰라 태윤을 봤습니다. 태윤은 다른 파일들을 더 열었어요. 그중 하나는 윤희와 비서가 나눈 대화 녹음이었죠. 만수는 어떻게 할 겁니까? 비서가 물었어요. 걔도 치워야지. 윤희의 목소리였습니다. 너무 많이 알아. 회장이 뭘 남겼는지도 걔가 알 텐데. 어떻게요? 요양병원에 보내. 약 조절하면서 천천히 기억 못하게 만들어. 네. 녹음이 끝났습니다. 만수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저도. 만수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태윤은 만수 어깨를 잡았어요. 아저씨, 괜찮아요. 우린 여기 있잖아요.
하지만 태윤도 무서웠습니다. 윤희가 어디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이제 확실히 알았으니까요. 태윤은 메모리 카드의 모든 파일을 컴퓨터에 복사했어요. 그리고 USB를 하나 사서 거기에도 백업했죠. 혹시 모르니까요. 파일을 다 확인하는데 1시간이 걸렸습니다. 내용은 충격적이었어요. 윤희가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매수했는지 모두 기록되어 있었죠. 태윤은 PC방을 나오며 생각했습니다. 이 증거를 어떻게 써먹을 것인지를요. 경찰에 바로 가는 건 위험했습니다. 윤희가 경찰에도 연줄이 있을 수 있었어요. 돈과 권력이 있으면 못하는 게 없었으니까요. 그렇다면 대중에게 알려야 했습니다. 사람들이 알게 만들어야 했어요. 그래야 윤희가 빠져나갈 수 없었죠. 아저씨, 아버지 유품전이 언제까지예요? 태윤이 물었어요. 내일이면 끝나요. 그럼 내일 다시 가야겠어요. 왜요? 거기서 끝낼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만수는 놀란 표정이었어요. 도련님, 위험해요. 알아요. 하지만 이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태윤은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내일 유품전에 다시 가서 증거를 공개하는 거였어요. 사람들 앞에서 영상을 틀고 녹음을 들려주고 윤희가 한 짓을 모두 밝히는 거였죠. 하지만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스피커, 노트북, 프로젝터, 장비를 구해야 했어요. 아저씨, 돈 얼마나 있으세요? 태윤이 물었어요. 만수는 지갑을 꺼냈습니다. 30만 원 정도요. 충분해요. 일단 필요한 거 사러 가요. 둘은 전자상가로 향했습니다. 중고 노트북을 하나 샀고 작은 프로젝터도 샀어요. 스피커는 블루투스로 연결되는 걸로 골랐죠. 전부 합쳐서 25만 원쯤 들었습니다. 장비를 들고 다시 페모텔로 돌아왔어요. 방에서 노트북을 켜고 파일들을 옮겼습니다. 프로젝터도 테스트해 봤어요. 작동은 잘 되었죠. 밤이 깊어갔습니다. 태윤은 내일 할 말들을 정리했어요. 너무 길면 안 되고 너무 짧아도 안 됐죠. 핵심만 전달해야 했습니다. 만수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태윤을 봤어요. 도련님,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괜찮아요. 태윤이 대답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떨리고 있었죠.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일요일이었어요. 태윤은 일찍 일어나 씻었습니다. 옷도 최대한 단정하게 입었어요. 오늘이 마지막이 될 테니까요. 만수도 준비를 마쳤습니다. 둘은 장비를 가방에 넣고 호텔로 향했어요. 호텔에 도착하니 입구엔 어제보다 사람이 적었습니다. 마지막 날이라 그런가 봤어요. 태윤은 초대장을 보여주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번에도 3층 그랜드홀이었죠. 홀에 들어가니 어제와 똑같은 배치였어요. 진열대, 의자, 무대. 하지만 오늘은 사람이 절반도 안 됐습니다. 윤희는 무대 옆에 서 있었어요.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있었죠. 태윤을 보자 잠시 동작이 멈췄습니다. 하지만 이내 평소 표정으로 돌아왔어요. 태윤은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만수와 함께요.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냈어요. 도련님, 정말 하시는 겁니까? 만수가 마지막으로 물었어요. 네. 태윤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시간이 되자 행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윤희가 무대에 올라갔고 마이크를 잡았어요. 어제에 이어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윤희의 목소리가 울렸어요. 태윤은 기다렸습니다. 윤희가 말을 마칠 때까지요. 10분쯤 지나 윤희의 연설이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바로 그때 태윤이 일어섰습니다.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태윤의 목소리가 홀에 퍼졌어요. 사람들이 돌아봤습니다.
윤희는 당황한 표정으로 태윤을 봤죠. 태윤아, 지금 뭐 하는 거니? 윤희가 물었어요. 태윤은 무대로 걸어갔습니다. 노트북을 들고요. 사람들은 수군거렸고 윤희는 내려오려 했어요. 하지만 태윤이 먼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태윤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또렷했어요. 오늘 여기서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홀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태윤을 보고 있었죠. 태윤은 노트북을 열고 프로젝터를 연결했습니다. 화면이 벽에 비춰졌어요. 이것은 우리 아버지가 남긴 영상입니다. 태윤이 말했어요.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병실 CCTV 영상이었어요. 윤희가 링거에 약을 섞는 장면이 나왔죠. 사람들이 숨을 멈췄습니다. 윤희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이건 조작이에요. 윤희가 소리쳤어요. 하지만 영상은 계속되었습니다. 선명하고 또렷하게요. 다음은 음성 파일이었습니다. 윤희와 비서의 대화가 홀에 울렸어요. 그 약으로 받고 천천히 악화되게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윤희는 무대에서 내려오려 했지만 사람들이 막고 서 있었어요. 이건 다 거짓말이에요. 윤희가 외쳤어요. 태윤은 다음 파일을 열었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이었어요. 윤희가 비서, 의사, 약사에게 돈을 보낸 기록이었죠. 거짓말이 아닙니다. 태윤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이건 모두 아버지가 남긴 증거예요. 아버지는 알고 계셨어요. 당신이 뭘 하는지. 윤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사람들은 윤희를 노려봤고 누군가 경찰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태윤은 마지막 파일을 열었습니다. 만수에 대한 계획이었죠. 만수는 어떻게 할 겁니까? 걔도 치워야지. 녹음이 울렸습니다. 만수는 객석에서 고개를 숙였어요. 사람들이 더 큰 소리로 웅성거렸습니다. 누군가 경찰 왔어요. 라고 외쳤죠. 홀 문이 열리고 경찰들이 들어왔습니다. 윤희는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사람들이 막고 있었고 경찰이 다가오고 있었죠. 윤희 씨, 동행해야겠습니다. 경찰이 말했어요. 윤희는 태윤을 노려봤습니다. 내가 이렇게... 태윤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말할 필요가 없었죠. 경찰이 윤희 팔을 잡았습니다. 윤희는 버둥거렸지만 소용없었어요. 손 놔요. 나한테 이러면 안 돼. 하지만 경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윤희를 데리고 홀 밖으로 나갔어요. 태윤은 무대 위에 서서 그 모습을 봤습니다. 마침내 끝났다는 안도감이 밀려왔어요.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누군가 잘했어요. 라고 외쳤죠. 태윤은 무대에서 내려와 만수에게 갔습니다. 만수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도련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태윤은 만수 손을 잡았습니다. 아저씨도요. 둘은 홀을 나왔습니다. 복도로 나오니 햇빛이 들어왔어요. 창문 너머로 푸른 하늘이 보였죠. 이제 어디로 가실 겁니까? 만수가 물었어요. 태윤은 하늘을 봤습니다. 집으로 가야죠. 우리 집으로요. 만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집으로 가시죠. 태윤이 유품전에서 진실을 밝힌 뒤 6달이 흘렀습니다. 그 6개월은 태윤에게 혼란의 시간이었어요. 윤희는 체포되었고 재판이 진행되었죠. 언론은 매일같이 이 사건을 다뤘고 태윤은 원치 않는 유명인사가 되었습니다. 저택으로 돌아간 태윤은 빈집에서 시간을 보냈어요. 만수가 함께 있어줬지만 아버지가 없는 집은 너무 컸고 너무 조용했죠. 유언장 문제도 복잡했습니다. 가짜 유언장과 진짜 유언장, 변호사들은 몇 달째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어요.
재산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죠. 하지만 태윤에게 가장 힘든 건 외로움이었습니다. 친구들은 멀어졌고 친척들은 재산 문제 때문에 연락을 끊었어요. 남은 건 만수뿐이었죠. 어느 날 아침 태윤은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태윤 씨, 병원에서 연락드립니다. 네, 만수 씨가 요양병원에 입원하셨어요. 태윤은 숨이 막혔습니다. 뭐라고요? 보호자 연락이 필요해서 전화드렸습니다. 지금 어디예요? 주소를 받아 적고 태윤은 바로 차를 몰았습니다. 요양병원은 외곽에 있었어요. 1시간 넘게 걸렸죠. 병원에 도착해 만수 이름을 말하자 간호사가 안내했습니다. 3층 302호예요. 계단을 올라가며 태윤은 불안했습니다. 만수가 왜 여기 있는 거죠? 누가 입원시킨 건가요? 병실 문을 열자 만수가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눈은 뜨고 있었지만 초점이 없었죠. 천장을 멍하니 보고 있었습니다. 아저씨, 태윤이 다가갔어요. 만수는 태윤을 봤습니다. 하지만 알아보는 것 같지 않았어요. 눈빛이 흐릿했죠. 아저씨, 저예요. 태윤이요. 만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작게 말했어요. 도련님, 목소리가 약했습니다. 힘이 없었어요. 태윤은 만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차가웠어요. 팔엔 주사 자국이 여러 개 있었죠. 무슨 일이에요? 왜 여기 계세요? 만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술만 달싹거렸어요.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보호자시죠? 네. 근데 만수 씨가 왜 여기 있는 거예요? 보호자분이 입원시키셨어요. 치매 증상이 있다고요. 치매요? 태윤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6개월 전만 해도 만수는 멀쩡했어요. 네. 약도 계속 드시고 계세요. 태윤은 침대 옆 테이블을 봤습니다. 약 봉투가 여러 개 있었어요. 이름을 보니 모두 정신과 약이었죠. 누가 입원시켰어요? 보호자요. 전화로 확인하고 입원 절차 진행했어요. 보호자가 누군데요? 간호사는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전화번호만 있네요. 번호를 보여줬어요. 태윤은 그 번호를 봤습니다. 낯익은 번호였죠. 윤희 비서 번호였습니다. 태윤은 이해했습니다. 윤희가 감옥에 있어도 밖에서 일은 계속되고 있었던 거예요. 만수를 입 막으려는 계획이 계속 진행되고 있었던 겁니다. 이 약들, 태윤이 말했어요. 누가 처방했어요? 담당 의사요. 의사 만날 수 있어요? 지금은 외출 중이세요. 태윤은 약 봉투를 하나하나 살폈습니다. 조제 날짜를 보니 거의 매주 바뀌고 있었어요. 약 종류도 계속 달라졌죠. 이건 치료가 아니었습니다. 만수를 망가뜨리는 거였어요. 태윤은 결심했습니다. 만수를 여기서 데리고 나가야겠다고요. 퇴원 절차 어떻게 해요? 태윤이 물었어요. 보호자 동의가 필요해요. 제가 보호자예요. 아니요. 등록된 보호자는 따로 있어요. 태윤은 답답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데요? 법적으로 후견인 지정을 받으시거나. 태윤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시간이 걸리겠네요. 만수를 보니 눈을 감고 있었어요. 약 때문에 계속 졸린 거였죠. 태윤은 만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아저씨, 기다리세요. 제가 여기서 꼭 모셔갈게요. 만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손가락이 살짝 움직였어요. 태윤은 병실을 나와 의사실로 갔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들어오세요 소리가 들렸어요. 의사는 중년 남자였습니다. 태윤을 보고 의아한 표정을 지었죠. 무슨 일이세요? 302호 만수 씨 관련해서요. 아, 네. 환자분 보호자시죠? 아니요. 전 다른 보호자예요.
근데 만수 씨 약이 계속 바뀌는 게 의사는 차트를 펼쳤습니다. 치료 계획에 따라 조정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자주 바뀌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만수 씨는 6개월 전만 해도 멀쩡했어요. 의사는 태윤을 쳐다봤습니다. 보호자분이 치매 증상 있다고 하셨어요. 그게 사실인지 확인하셨어요? 물론이죠. 검사도 했고요. 검사 결과 볼 수 있어요? 의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환자 보호자가 아니면 제가 후견인 신청할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확인하고 싶어요. 의사는 서류를 뒤적였습니다. 그리고 한 장을 꺼냈어요. 여기 있네요. 태윤은 검사 결과를 봤습니다. 치매 진단이라고 적혀 있었지만 세부 내용은 애매했어요. 확실한 증거가 없었죠. 이거 제대로 된 검사예요? 태윤이 물었어요. 무슨 뜻이죠? 이 검사만으로 치매라고 확정할 수 있어요? 의사는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보호자분이 원하셔서 입원시킨 거예요. 저는 치료만 하는 거고요. 태윤은 알았습니다. 의사도 한패였던 거예요. 돈을 받고 협조하고 있었던 겁니다. 알겠어요. 태윤이 말했어요. 법적 조치 취할 거예요. 의사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마음대로 하세요. 태윤은 의사실을 나왔습니다. 화가 났지만 참아야 했어요. 지금은 증거를 모아야 했으니까요. 병실로 돌아가 만수를 다시 봤습니다. 여전히 자고 있었어요. 태윤은 침대 옆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만수를 구할 수 있을까요? 그때 떠오르는 게 있었어요. 약국이요. 만수 약을 조제한 약국을 찾아가면 기록이 있을 거예요. 태윤은 약 봉투를 몇 개 챙겼습니다. 약국 이름과 주소가 적혀 있었죠. 만수 손을 한 번 더 잡고 태윤은 병실을 나왔습니다. 아저씨, 금방 올게요. 태윤은 약국으로 향했습니다. 병원에서 10분 거리에 있었어요. 작은 약국이었습니다. 동네 약국 같았죠. 문을 열고 들어가니 약사가 카운터에 있었어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 약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태윤이 봉투를 꺼냈어요. 약사는 봉투를 받습니다. 네, 저희가 조제한 거네요. 이 약이요. 계속 바뀌는 것 같은데요. 약사는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만수 씨, 네, 맞네요. 최근 몇 달 동안 여러 번 조제했어요. 왜 자주 바뀌는 거예요? 보호자분 요청이요. 전화로 의사 확인받고 바꿨어요. 보호자 연락처 알 수 있어요? 약사는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건 개인정보라. 저도 보호자예요. 후견인 신청 중이고요.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있으세요? 태윤은 없었습니다. 아직 신청만 했을 뿐이었죠. 일단 조제 기록이라도 볼 수 있을까요? 약사는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시만요. 프린터에서 종이가 나왔어요. 최근 6개월간의 조제 기록이었죠. 태윤은 기록을 보며 사진을 찍었습니다. 날짜, 약 이름, 조제 시간 모두 기록해뒀어요. 보호자 번호는 여기 있네요. 약사가 화면을 돌려 보여줬어요. 태윤은 번호를 봤습니다. 역시 윤희 비서 번호였어요. 이 번호로 전화가 자주 왔어요? 태윤이 물었어요. 네, 거의 매주요. 약 바꾸라고 하셨어요. 이상하다고 생각 안 하셨어요? 약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사실 좀 이상했어요. 약이 너무 자주 바뀌니까요. 근데 의사 확인을 받았고 보호자 동의도 있었고 태윤은 이해했습니다. 약사도 의심했지만 절차상 문제가 없으니 그냥 한 거였어요. 혹시 태윤이 말했어요. 이 기록 공식 문서로 받을 수 있어요? 용도가 뭔데요? 법적 절차에 쓰려고요.
약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가능해요. 신청서 작성하시면 발급해 드릴게요. 태유는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이틀 후에 받을 수 있다고 했어요. 약국을 나와 태유는 다음 장소로 갔습니다. 병원이요. 만수를 입원시킨 그 병원 말이에요. 병원 원무과에 가서 입원 기록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역시 보호자가 아니라며 거절당했죠. 태유는 변호사를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법적 도움이 필요했어요. 변호사 사무실은 도심에 있었습니다. 예약 없이 갔지만 다행히 상담이 가능했어요. 변호사는 40대 여자였습니다. 태윤 이야기를 듣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후견인 신청하시면 돼요. 증거가 충분하면 빠르게 진행될 거예요. 얼마나 걸려요? 보통 한 달에서 2달이요. 태윤은 답답했습니다. 그 사이에 만수 씨가 더 나빠질 텐데요. 급한 경우엔 임시조치 신청할 수 있어요. 법원에 긴급하다고 소명하면. 그럼 그걸로 해주세요. 변호사는 서류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태유는 모든 증거를 제공했어요. 약봉투, 조제 기록 사진, 병원 기록, 윤희와의 관계, 모든 것을요.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태유는 매일 병원에 갔어요. 만수를 보러요. 만수는 조금씩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말이 줄었고 반응도 느려졌어요. 약 때문이었죠. 태유는 지켜보는 게 너무 괴로웠습니다. 하지만 참아야 했어요. 곧 모든 게 해결될 거니까요. 드디어 법원 결정이 났습니다. 임시 후견인으로 태윤이 지정됐어요. 태윤은 바로 병원으로 갔습니다. 서류를 들고요. 만수 씨 퇴원시키러 왔어요. 태윤이 말했어요. 간호사는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법원 결정문이네요. 잠시만요. 의사가 호출됐고 서류를 검토했어요. 할 말이 없었죠. 법적으로 문제 없었으니까요. 퇴원 수속 도와드릴게요. 의사가 마지못해 말했어요. 태유는 만수 병실로 갔습니다. 아저씨, 집에 가요. 만수는 태윤을 봤습니다. 이번엔 눈빛이 조금 살아있었어요. 도련님, 네, 저예요. 이제 여기 안 있어도 돼요. 만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안도의 눈물이었죠. 태유는 만수를 부축해 일으켰어요. 옷을 갈아입히고 짐을 챙겼죠. 병원을 나오며 태유는 뒤돌아봤습니다. 다시는 이런 곳에 만수를 두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차에 태우고 저택으로 갔습니다. 만수는 창밖을 보며 조용히 있었어요. 저택에 도착하자 만수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집이 우리 집이네요. 네, 아저씨 집이에요. 만수는 천천히 차에서 내렸습니다. 태윤이 부축했죠. 집 안으로 들어가 만수를 방에 눕혔어요. 제일 편한 침대예요. 이제 쉬세요. 약도 안 먹어도 돼요. 만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련님, 고맙습니다. 괜찮아요. 당연한 거예요. 태유는 만수가 잠들 때까지 옆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나왔어요. 거실에 앉아 태유는 생각했습니다. 만수는 구했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어요. 윤희 재판이 남아 있었고 비서도 처벌받아야 했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 모든 증거를 법정에 제출하는 거였어요. 태유는 변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재판 준비 시작해 주세요. 모든 증거 제출할 거예요. 알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만나요. 전화를 끊고 태유는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저녁 노을이 아름다웠죠. 아버지가 이 노을을 좋아하셨던 게 기억났습니다. 거실에 앉아 석양을 보시곤 했죠. 아버지,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다 끝낼게요. 태윤이 중얼거렸어요. 재판날이 다가왔습니다.
윤희는 석 달째 구속 상태였고 이번이 두 번째 공판이었어요. 법정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언론, 방청객, 변호사들 모두 이 재판에 관심이 많았죠. 태윤도 법정에 있었습니다. 증인석이 아니라 방청석에 앉아 있었어요. 만수는 집에서 쉬고 있었고 태윤 혼자 왔죠. 판사가 입장했고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검사가 먼저 증거를 제시했어요. 메모리 카드에서 나온 영상들, 음성 파일들, 은행 거래 내역들 모두 명확한 증거였죠. 윤희 변호사는 반박했습니다. 이 증거들은 조작 가능성이 있습니다. 디지털 파일은 누구나 편집할 수 있어요. 검사는 대응했어요. 원본 파일의 메타데이터를 확인했습니다. 조작된 흔적이 없어요.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윤희는 계속 부인했어요. 전 그런 적 없어요. 다 오해예요. 하지만 증거는 명백했습니다. CCTV 영상은 선명했고 음성 녹음도 또렷했죠. 증인 신문 시간이 됐습니다. 병원 의사가 증인석에 섰어요. 검사가 물었습니다. 피고인이 환자의 약을 바꾸도록 요청한 적 있습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의사가 대답했어요. 하지만 처방전이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왜 그런 겁니까? 환자 상태에 따라 조정한 거예요. 검사는 서류를 제시했어요. 하지만 이 은행 거래 내역을 보면 피고인이 당신 계좌로 돈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설명해 주시죠. 의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건 사실을 말씀하세요. 돈을 받고 처방을 바꿨죠? 의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방청석이 술렁거렸습니다. 윤희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다음은 약사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태윤이 찾아갔던 그 약사였어요. 보호자라는 사람이 전화로 약 변경을 여러 번 요청했습니까? 검사가 물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 전화번호가 피고인 비서의 번호라는 걸 확인했습니까? 네, 나중에 알았어요. 검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질문 없습니다. 재판은 윤희에게 불리하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아무리 반박해도 증거가 너무 명확했어요. 마지막으로 태윤이 증인석에 섰습니다. 검사가 물었어요. 피고인과는 어떤 관계입니까? 계모예요. 제 아버지의 재혼 상대였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어떤 일이 있었나요? 태윤은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집에서 쫓겨난 일, 금고가 비어있던 일, 창고에서 유품을 발견한 일, 만수가 병원에 입원한 일, 모든 것을요. 방청객들은 숨죽이며 들었습니다. 윤희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피고인이 왜 이런 일을 했다고 생각합니까? 검사가 물었어요. 재산 때문이었을 거예요. 아버지 유산을 독차지하려고요. 증거가 있습니까? 태윤은 서류를 제시했습니다. 가짜 유언장이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작성된 유언장입니다. 검사는 그 유언장을 법정에 제출했어요. 재판은 4시간 넘게 진행되었습니다. 중간에 휴정도 있었고 변호사들의 최후 변론도 있었어요. 마침내 판사가 말했습니다. 다음 공판은 한 달 후입니다. 그때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재판이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일어났고 윤희는 경호원들에게 둘러싸여 법정을 나갔어요. 태윤도 밖으로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변호사를 만났죠. 잘하셨어요. 변호사가 말했어요. 다음 공판에서 판결 나올 거예요. 유죄 확실합니다. 태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기쁘지 않았어요. 윤희가 처벌받아도 아버지는 돌아오지 않으니까요. 법원을 나와 주차장으로 가는데 누군가 태윤을 불렀습니다. 태윤 씨, 돌아보니 기자였습니다. 카메라를 들고 있었어요. 한마디만 해주세요.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태윤은 대답하지 않고 걸었습니다. 기자가 쫓아왔죠. 피고인에게 하고 싶은 말은? 태윤은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카메라를 봤어요. 더 이상 아무도 다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다예요. 그리고 차에 탔습니다. 시동을 걸고 법원을 빠져나갔어요. 집으로 가는 길 태윤은 생각했습니다. 재판은 잘 끝날 것 같았지만 뭔가 찝찝했어요. 너무 쉽게 끝나는 것 같았죠. 그 불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만수가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표정이 심각했죠. 아저씨, 무슨 일 있어요? 태윤이 물었어요. 만수는 편지 한 통을 건넸습니다. 이게 오늘 왔어요. 태윤은 편지를 받았습니다. 발신인은 없었고 손으로 쓴 편지였어요. 펼쳐보니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재판이 끝나도 끝이 아니다. 조심해라. 태윤은 편지를 내려다봤습니다. 누가 보낸 걸까요? 윤희일까요? 아니면 비서일까요? 협박장이에요. 만수가 말했어요. 경찰에 신고해야겠네요. 태윤이 말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윤희의 마지막 수가 이미 준비되고 있었거든요. 한 달이 지나고 최종 판결일이 왔습니다. 법정은 이번에도 10,000원이었어요. 사람들은 윤희가 어떤 형을 받을지 궁금해했죠. 판사가 입장했고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피고인 일어서십시오. 판사가 말했어요. 윤희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 밑엔 다크서클이 짙었어요.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윤희는 고의로 피해자의 건강을 해친 혐의, 재산을 편취하려 한 혐의, 증거를 인멸하려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방청석은 조용했습니다. 모두 다음 말을 기다렸어요. 증거를 검토한 결과 피고인의 범행은 명백하며 계획적이고 악의적이었습니다. 윤희는 눈을 감았어요. 따라서 본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합니다. 방청석이 술렁거렸습니다. 15년은 긴 시간이었어요. 윤희는 무릎이 꺾였습니다. 경호원이 부축했죠. 피고인에게 할 말 있습니까? 판사가 물었어요. 윤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태윤을 봤어요. 미안해요. 작은 목소리였어요. 태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로 끝날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재판이 끝났습니다. 윤희는 끌려나갔고 사람들은 하나둘 법정을 빠져나갔어요. 태윤도 일어섰습니다. 변호사가 다가왔어요. 수고하셨어요. 이제 끝났어요. 태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법원을 나오려는데 경찰이 다가왔습니다. 태윤 씨 맞으시죠? 네.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태윤은 경찰을 따라 복도 한쪽으로 갔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태윤이 물었어요. 피고인 비서 관련해서요. 아직 체포하지 못했습니다. 태윤은 놀랐습니다. 왜요? 도주했어요. 재판 시작되기 전에 출국한 것 같습니다. 그럼 조심하세요. 협박 편지 받으셨죠? 그게 비서가 보낸 것 같습니다. 태윤은 불안해졌습니다. 비서가 아직 밖에 있다는 게 두려웠어요. 경호를 붙여드릴까요? 경찰이 물었어요. 아니요, 괜찮아요. 연락처 남겨드릴게요. 이상한 일 있으면 바로 전화하세요. 경찰은 명함을 주고 갔습니다. 태윤은 법원을 나와 주차장으로 갔어요. 차에 타려는데 뒤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비서였습니다. 모자를 눌러 쓰고 있었지만 얼굴을 알아볼 수 있었어요. 태윤 씨, 비서가 말했어요. 태윤은 물러섰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비서는 다가왔습니다. 이야기 좀 하죠. 싫어요. 경찰 부를 거예요.
부르기 전에 들어보세요. 태윤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비서가 더 빨랐어요. 태윤 휴대폰을 낚아챘죠. 돌려줘요. 태윤이 소리쳤어요. 조용히 해요. 사람들 오면 귀찮아져요. 주차장은 한산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이미 떠난 뒤였어요. 비서는 태윤을 차 쪽으로 밀었습니다. 차 타요. 같이 갈 데가 있어요. 안 타요. 비서는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칼이었어요. 태윤은 숨이 멈췄습니다. 말 들으면 다치지 않아요. 그냥 조용히 타요. 태윤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차에 탔어요. 비서도 탔습니다.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걸었어요. 어디 가는 거예요? 태윤이 물었어요. 조용히 있어요. 차는 법원을 빠져나가 도로로 나갔습니다. 방향은 외곽이었어요. 태윤은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죠? 도망칠까요? 아니면 설득할까요? 왜 이러는 거예요? 태윤이 물었어요. 비서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윤희 씨도 감옥 갔잖아요. 이제 끝났어요. 끝나지 않았어요. 비서가 말했어요. 당신 때문에 모든 게 망가졌어요. 제가 뭘 했는데요? 사모님이 계획한 거 다 망쳤잖아요. 덕분에 전 직장도 잃고 수배도 받고 그건 자업자득이에요. 나쁜 짓을 했으니까요. 비서는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나쁜 짓? 난 시키는 대로만 했어요. 그래도 잘못된 거예요. 차는 계속 달렸습니다. 20분쯤 지났을까요? 한적한 곳에 도착했어요. 비서는 차를 세웠습니다. 주변은 조용했어요. 건물도 없고 사람도 없었죠. 내려요. 비서가 말했어요. 태윤은 차에서 내렸습니다. 다리가 떨렸어요. 비서도 내려서 태윤 앞에 섰습니다. 칼을 여전히 쥐고 있었어요. 이제 어쩌려고요? 태윤이 물었어요. 당신이 사라지면 재판도 다시 할 수 있을 거예요. 무슨 소리예요? 이미 판결 났잖아요. 증인이 없으면 재심 청구할 수 있어요. 태윤은 이해했습니다. 비서는 자신을 없애려는 거였어요. 그래도 소용없어요. 증거가 다 있는데요. 증거는 조작할 수 있어요. 비서는 칼을 들었습니다. 태윤은 뒤로 물러섰어요. 바로 그 순간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멀리서요. 하지만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비서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뭐야? 경찰차가 나타났습니다. 2대였어요. 빠르게 다가왔죠. 비서는 당황했습니다. 어떻게? 차에서 경찰들이 내렸습니다. 칼 내려놓으세요. 비서는 칼을 든 채 서 있었어요. 도망칠 곳도 없었죠. 내려놓으세요. 마지막 경고입니다. 비서는 결국 칼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경찰이 다가와 수갑을 채웠어요. 괜찮으세요? 경찰이 태윤에게 물었어요. 태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괜찮아요. 추적 장치 달아놓기 잘했네요. 태윤은 기억했습니다. 경찰이 준 명함에 작은 칩이 붙어 있었어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였죠. 비서는 경찰차에 태워졌습니다. 태윤을 노려보며요. 당신, 언젠가 후회할 거예요. 태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끝났으니까요. 경찰차가 떠나고 태윤은 혼자 남았습니다. 다른 경찰이 태윤을 법원까지 태워다 주겠다고 했어요. 차에 타며 태윤은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라고요. 윤희도 감옥에 갔고 비서도 잡혔고 증거도 다 확보했죠.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이 모든 일이 아버지를 돌려주진 못하니까요. 비서가 체포된 후 추가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비서는 윤희와 공모한 모든 사실을 자백했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경찰은 윤희를 다시 조사했습니다. 비서 진술을 바탕으로요. 윤희는 계속 부인했지만 증거가 너무 많았어요. 결국 추가 기소가 이뤄졌습니다. 살인교사, 증거인멸, 협박 등등. 형량이 더 늘어날 게 확실했죠. 태윤은 모든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재판마다 참석했고 증언도 했어요. 그리고 6개월이 더 지났습니다. 최종 판결이 내려졌어요. 윤희는 2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비서는 10년형이었고요. 두 사람 모두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더 이상 싸워봐야 소용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태윤은 마지막 재판을 보고 법정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변호사를 만났어요. 수고 많으셨어요. 이제 진짜 끝났어요. 네. 감사합니다. 재산 문제도 정리됐어요. 진짜 유언장대로 처리될 거예요. 태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산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아버지를 잃은 게 더 컸으니까요. 법원을 나와 주차장으로 갔습니다. 만수가 차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도련님, 끝났어요? 만수가 물었어요. 네. 이제 끝났어요. 둘은 차에 탔습니다. 시동을 걸고 법원을 빠져나갔어요. 어디로 가실래요? 만수가 물었어요. 태윤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산소요. 가고 싶어요. 네, 가시죠. 차는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아버지 산소는 조용한 야산에 있었어요. 바다가 보이는 곳이었죠. 1시간쯤 걸렸습니다. 도착하니 해가 지고 있었어요. 노을이 아름다웠죠. 태윤은 차에서 내려 산소 앞에 섰습니다. 만수도 함께요. 아버지, 태윤이 말했어요. 다 끝났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무 잎이 흔들렸어요. 윤희는 감옥에 갔고요. 비서도 잡혔어요. 만수 아저씨도 괜찮아지셨고요. 만수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증거들 다 잘 썼어요. 덕분에 진실을 밝힐 수 있었어요. 태윤은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잔디가 축축했어요. 아버지, 많이 보고 싶어요. 혼자 하기 힘들었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죠. 만수는 태윤 어깨를 잡아줬어요. 말없이요. 한참을 울고 나서 태윤은 일어섰습니다. 눈물을 닦고 산소를 정리했어요. 잡초를 뽑고 떨어진 낙엽을 치웠죠. 다 끝내고 나서 태윤은 산소에 절을 했습니다. 깊이 정성스럽게요. 아버지, 이제 편히 쉬세요. 더 이상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해가 완전히 졌습니다. 어둠이 내렸고 별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태윤과 만수는 산을 내려왔습니다. 차에 타고 집으로 향했죠. 집에 도착하니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집안은 따뜻했어요. 만수가 불을 켜놨거든요. 도련님, 뭐 드실래요? 만수가 물었어요. 아니요, 괜찮아요. 그냥 좀 쉬고 싶어요. 그럼 쉬세요. 제가 밖에 있을게요. 태윤은 방으로 갔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어요. 모든 게 끝났습니다. 윤희도 비서도 재판도. 하지만 새로운 시작이기도 했어요. 이제부터 태윤은 혼자 살아가야 했죠. 아버지 없이요. 무서웠지만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만수가 옆에 있고 아버지가 남긴 것들이 있었으니까요. 태윤은 눈을 감았습니다. 피곤했어요. 몇 달간의 싸움이 몸에 쌓여 있었죠. 잠이 들었습니다. 깊은 잠이었어요. 꿈속에서 아버지를 봤습니다. 웃고 계셨어요. 잘했다, 태윤아. 태윤도 웃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윤은 상쾌하게 일어났습니다. 오랜만에 잘 잔 것 같았어요. 씻고 나와 거실로 갔습니다. 만수가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도련님, 일어나셨어요? 네. 잘 잤어요. 다행이에요.
아침 드세요. 밥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된장찌개, 계란말이, 김치. 간단하지만 정성스러웠어요. 둘은 마주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편안했어요. 아저씨, 태윤이 말했어요. 이제 뭐 하고 싶으세요? 만수는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저는요. 도련님 곁에서 계속 일하고 싶어요. 힘들지 않으세요? 아니에요. 이게 제 자리예요. 태윤은 고마웠습니다. 감사해요, 아저씨. 천만에요. 아침을 다 먹고 태윤은 밖으로 나갔습니다. 정원을 산책하고 싶었거든요. 정원은 잘 가꿔져 있었습니다. 만수가 계속 관리했었나 봐요. 꽃들이 피어 있었고 나무들도 푸르렀죠. 태윤은 천천히 걸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걷던 그 길을요. 벤치에 앉아 하늘을 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어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구나. 태윤은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는 떠났지만 태윤은 살아야 했어요. 아버지가 남긴 것들을 지키고 앞으로 나아가야 했죠. 쉽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할 수 있어요. 태윤은 일어섰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려고요. 그때 만수가 나왔습니다. 손에 뭔가를 들고요. 도련님, 이거. 만수가 사진첩을 건넸어요. 뭐예요? 창고에서 가져온 거예요. 도련님 어릴 적 사진들이요. 태윤은 사진첩을 받았습니다. 펼쳐보니 어린 시절 사진들이 가득했어요. 어머니와 함께 찍은 사진, 아버지와 함께 찍은 사진, 만수와 함께 찍은 사진. 행복했던 시간들이었죠. 태윤은 사진들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슬프지만 따뜻했어요. 아저씨, 이거 액자에 넣어서 거실에 걸어요. 네, 그러시죠. 둘은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사진들을 골라서 액자에 넣었어요. 그리고 거실벽에 걸었죠. 가족 사진들이 벽을 채웠습니다. 예전처럼요. 태윤은 사진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잘 지켜볼게요. 걱정 마세요. 그렇게 태윤의 싸움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칩니다. 여러분, 혹시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던 순간이 있으셨나요? 태윤처럼 새벽에 집 밖에 서서 자물쇠가 바뀐 정문을 바라봤던 적이 있으신가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는 것을요. 25살 태윤은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었습니다. 집에서 쫓겨나고 비닐봉지 하나만 들고 새벽 거리에 섰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흔적들을 하나하나 찾아내며 진실을 밝히기 위해 멈추지 않았죠. 가장 감동적인 건 만수 아저씨의 헌신이었습니다. 30년 넘게 그 집에서 일하며 태윤을 지켜봤던 만수는 윤희의 위협 속에서도 태윤 곁을 떠나지 않았어요. 진짜 가족이란 피로만 연결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 삶에도 때로 억울한 일이 찾아옵니다. 권력과 돈을 가진 사람들이 약자를 짓밟고 진실을 묻으려 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아무리 완벽한 범죄라도 흔적은 남는다는 것을요. 태윤이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증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남긴 녹음, 메모리 카드, 서류들, 그리고 태윤이 직접 모은 약국 기록, 은행 거래 내역, CCTV 영상. 여러분도 기억하세요.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계신가요? 증거를 남기세요. 녹음하고 기록하고 사진을 찍으세요. 감정만으로는 싸울 수 없습니다. 현실의 증거가 여러분을 지켜줄 거예요. 그리고 혼자 싸우지 마세요. 태윤에게 만수가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곁에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용기 내어 손을 내밀어 보세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강한 상대라도 진실 앞에서는 무너집니다. 시간이 걸릴 수는 있지만 정의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와 큰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어두운 밤이라도 새벽은 반드시 옵니다. 그곳에는 빛이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태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